손흥민이 마렵습니다. 많이 느끼셨죠? 그냥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싶다 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이 진짜 손흥민이 필요합니다. 요즘에 누가 보고 싶다, 어떤 걸 막 하고 싶다 이럴 때 마렵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. 손흥민이 절실히 마려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.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16강 매치데이 1의 첫 번째 주차, 오늘 펼쳐진 경기가 이제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랑 아탈란타 발렌시아 경기잖아요.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포인트대로 좀 짚어볼 텐데, 먼저 이 토트넘 경기를 다시 제가 좀 복기를 하고 리뷰를 좀 더 자세하게 위해서 봤는데,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다시 느낀 거는 이게 최선이었다. 이게 최선이었다. 정말 열심히 했다 나름. 무리뉴는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역량 이런 걸 떠나서 무리뉴는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했는데, 그런데 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은 좀 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. 특히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 수비의 핵인 지금 상황에서, 왜냐면 오르반이나 코나테 같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중심을 잡아줘야 될 우파메카노가 징계를 오늘 못 나왔는데 2차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토트넘의 어떤 차포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 케인은 2차전에도 못 나오죠. 자, 일단 이번 시즌 해리케인이랑 손흥민이 만들어낸 득점을 체크를 해보니 리그에서 케인이 11골, 손흥민이 9골, 그러니까 합쳐서 20골이죠. 그 다음에 챔스에서 케인 6골, 손흥민 5골, 합쳐서 11골입니다. 자, 리그에서 둘이 뽑아낸 20골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26라운드까지 치렀는데, 이 기준으로 팀 득점이 43골이란 말이에요. 46.5%. 거의 절반입니다. 자, 챔스는 더합니다. 챔스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조별리그 그 다음에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뽑아낸 골이 18골이에요. 그 중에 11골, 61.1%입니다. 절반이 넘죠. 이 둘이 빠졌으니 뭘 하겠어요. 할 수가 없죠. 그 둘이 있다 하더라도 라이프치히는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. 그래야마 박빙으로 붙었을 거란 말이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 뭐 좀 무리뉴 입장에서는 좀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하나,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따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. 그 외에 포드 같은 경우에 베르바인, 뭐 어떤 경기는 좋고 이번 경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들어왔잖아요. 바로 적응하고 팀에 녹아들어서 본인의 역할을 100% 아니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다. 그 다음에 델레알리, 중용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오늘 좀 교체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할 만했다고 봐요. 결과적으로 알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, 델레알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폼을 가지고 있었고, 델레알리가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던 라멜라, 은돈벨레,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 변화를 통해서 토트넘이 좋은 공격 기회를 잡은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주말에 있을 첼시전을 감안을 한다면 델레알리는 저는 뺄만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. 근데 어쨌든 폼이 저조하잖아요. 그 다음에 라멜라 맨날 부상당하죠. 돌아오니까 매치핏을 장담할 수 없고, 루카스 모라 이번 시즌 리그 4골, 챔스 1골, 합쳐서 5골. 득점력이 손흥민, 케인은 한참 못 미치죠. 이런 상황이니까 이 둘이나 빠져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. 자, 손흥민이 언제 그리웠나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, 우리가 이 스타TV에 있었던 프리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무리뉴가 이런 전술을 쓸 거라는 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바였습니다. 이른바 선버스 후 뒤통수 빠, 이거였을 거예요. 나겔스만이 분명히 본인들의 어떤 이 프레스, 압박,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가지고 나올 게 분명했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역습으로 상대방의 뒷공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, 단 나겔스만은 상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입니다.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닭공, 닭역습, 막 뭐 프레스하고 이렇지 않아요. 상대가 강하다 그러면 선수비도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이 나왔다고 한다면 나겔스만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그런 거 그냥 내리 갖다 박아가지고 아무 경기 그냥 막 두드려 맞고 이랬으면 지금처럼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. 어쨌거나 손흥민이 없던 것도 그렇고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격을 때려 부어야 된다.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했던 건 역습의 창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없잖아요. 그러면 무리뉴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포워드도 없을 뿐더러
미드필더가 공을 끌고 갈 수 있을 때 같이 한꺼번에 침투해 줄 수 있는 공격수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기에 나온 거예요.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후반부에 그래도 토트넘의 경기가 좀 풀렸었던 거는 델레알리와 제드송이 빠지고 은돈벨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멜라가 들어간 다음에 로셀소 은돈벨레로 하여금 위치 조정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압박을 풀고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좋은 장면이 몇 개 연출됐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버릇이 됐나 침투를 안 해. 공을 가지고 올라가고 은돈벨레는 스루 패스를 해줄 줄 아는 선수고 로셀소도 공격적인 재능이 좋단 말이에요. 자, 로셀소 이거 스탯 한번 볼까요? 패스 확률 85%, 키패스 3개, 유효슈팅 2개, 드리블 5회, 한 번 골대, 인터셉트 2번. 좋았잖아. 그럼 뭐하냐고. 왜?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박스 안으로 손흥민이 은돈벨레 패스 받고 뜬 다음에 맨체스티한테 골 넣었잖아. 맨시티한테. 누가 너 들어가 줘야 패스를 주지. 근데 안 들어가. 이러니까 이거 무리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총알 없는 총으로 싸우는 것 같더라.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. 무리뉴가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? 현타 온 거죠. 막 준비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순간에 실책성 플레이로 PK를 내줬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보려면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이미 부상으로 빠져있고 이러니까 무리뉴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. 그리고 2차전이 아마 더욱더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언제 돌아올지는 수술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저 어제 새벽 경기에도 와 그냥 다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아쉬우니까 다 그 얘기야. 근데 온통 좀 뭐라 그럴까요? 기사를 바탕으로 한 좀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. 다 이러니 저럴 것이다, 저러니 이럴 것이다. 나도 팔이 부러져 봤다.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. 수술 경과 봐야 돼요.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자분들의 이야기, 의사들의 이야기도 이렇지 않을까, 저렇지 않을까,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적인 소견을 내는 거지.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과를 지켜봐야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나겔스만 얘기도 또 덮쳐봐야죠. 센터백 라인이 붕괴가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안파두 왼쪽에 할슈텐베르크, 오른쪽엔 클러스터만이라는 이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데 원래라면 할슈텐베르크랑 클러스터만은 풀백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 성향을 지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백스리로 나와도 막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. 안 했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자제를 하면서 나겔스만도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이 경기에서 나겔스만이 다시 한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30대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 아닌가 40인가 아마 최연소가 무리뉴 펩이고 그 다음에 무리뉴를 알고 있는데 요거는 기억이 알랑깔랑해요. 어쨌든 포르투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우승을 했던 그 무리뉴 그 이후에 수많은 이 경기를 통하면서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오른 무리뉴를 상대로 본인이 원하는 경기,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왜 천재인지를 직접 증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팀의 조직력이 뭔지를 직접 아마 라이프찌히 보신 분들, 처음 보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야, 얘네가 이래서 라이프찌히 하는구나. 어떤 분들은 생각만큼은 공격이 좀 무딘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토트넘이 대놓고 내려앉아 있었으니까.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후반전에 들어서 공격수들의 위치를 조정해 준 겁니다. 일단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 제가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폼이 좋지 않아요. 전반기에 엄청나게 좋았던 폼 대비 후반기에 와서 지금 4경기째 득점이 없고 오늘은 PK 득점을 했죠. 자, 전반전에 라이프치히는 비대칭, 그러니까 한쪽 왼쪽 포워드가 되게 윙처럼 빠져있는 3톱이었습니다. 왼쪽에 베르너, 가운데 패트릭 시크, 오른쪽은 은쿤쿠였습니다. 은쿤쿠는 좀 더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였죠.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쿤쿠가 공격형 미드필더죠. 중앙 쪽으로 내려오고 베르너와 패트릭 시크가 투톱 형태로 갑니다. 즉 측면 위주로 공략을 하려고 했던 베르너의 위치를 중앙으로 조정, 오른쪽 측면 내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려고 했던 은쿤쿠를 그냥 공밑 쪽으로 조정. 그 얘기인 즉슨 토트넘의 중앙 수비 쪽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결국에 이것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실수를 했죠. 중앙 쪽으로 공격을 집중하고 콘라트 라이머가 이렇게 막 좀 종횡무진 들어갈 수 있는 중앙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자마자 뒤에 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팬데비스가 실책성 플레이를 하면서 PK를 줬잖아요. 이런 부분이 이 나겔스만이 굉장히 세부적인 전술을 좀 조정할 줄 아는 이런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겔스만은 호펜하임에서 분데스리가 최연소 감독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. 분데스리가 최연소 리그 100경기 달성 타이틀 가지고 있습니다. 호펜하임에서 챔스 조별리그 최연소 감독 31살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챔스에 뛰었는지 감독으로 아시겠죠? 라이프치히에서 챔스 16강전 최연소 감독, 그리고 오늘 경기 토트넘전을 승리하면서 챔스 16강전 최연소 승리 감독이 됐습니다. 나겔스만의 행보는 우리가 홀란드 음바페를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후에 어떤 그 커리어는 어떨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감독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다음은 중립구장 산시로에서 펼쳐진 아탈란타와 발렌시아 경기. 아탈란타가 우리가 역시 또 프리뷰에서 밝혔던 것처럼 닭공의 아탈란타가 수비라인이 붕괴되어 있는 발렌시아를 굉장히 내리치면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. 하테보어가 2골 넣었고 일리치치가 1골 있고, 그 다음에 프로일러, 스위스 미드필더 프로일러도 득점을 했습니다. 가스페리니 감독은 뭐 가스페린이다, 가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인테르 팬이자 인테르에게 최근에 굉장히 인테르에게 화가 난 게 아니죠. 콘테에게 화가 나 있는 찬우 형은 인테르가 짭탈란타다, 찐 네라쭈리는 아탈란타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실제로 산시로에서 아탈란타가 이번에 승리를 하면서 산시로에서 펼쳐진 챔스 토너먼트 홈 경기 승리가 7년 만이래요. 그럼 그 사이에 밀란이랑 인테르가 얼마나 좀 저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그 사이에 밀란은 챔스 나간 적이 있었나?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. 여하튼,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거 다 아실 거예요.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빠른가요? 라고 묻는다면 재미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은 나자바바로 아시죠? 이거 배 한번 때린 다음에 개 뛴 거 나자바바로, 이거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. 06-07 시즌에 인테르 대 발렌시아 경기에서 마지막 패싸움이 붙어요. 근데 나바로가 빡 때린 다음에 개 뛰어가. 근데 막 태클 날리고 톨도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다 피해, 다. 근데 그때 이제 발렌시아한테 인테르가 졌는데 뭐 그것도 아탈란타가 찐 네라쭈리가 복수를 해준 거죠. 자, 오늘 경기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가스페리니 감독이 원래 일반적으로 알레한드로 고메즈, 그 다음에 사파타, 일리치치, 아니면 뭐 무리엘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파샬리치를 한 칸 올리고요. 알레한드로 고메즈를 톱자리에 둡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영주TV, 여러분 또영주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영주 형이 현재 발렌시아 수비의 구성원을 생각을 해봐라. 원래 발렌시아 수비의 어떤 이 머리, 헤드는 가라이와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고, 디아카비와 망갈라는 머리보다는 몸으로 수비하는 리커버리형 수비수다. 지휘자가 없는 수비수 둘이 나왔는데 여기에 알레한드로 고메즈처럼 패스의 줄기, 변칙적인 공격을 할 줄 아는 이 알레한드로 고메즈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들 수비수는 그냥 막 이거 완전히 호랑나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맞는 얘기죠. 자, 수적 우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, 아까 우리가 토트넘전에서 이야기했던 좀 침투하는 공격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는 굉장히 다수의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그러다 보니 골이 많이 나오죠. 세리아 팀 득점 1위, 24경기 63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. 라치오가 55골, 55골이니까 8골이나 차이가 나죠. 자, 근데 아탈란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좀 드러난 부분인데 한 골 어쨌든 체르시아한테 먹혔습니다. 그리고 후반전 중후반부부터는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. 물론 경기가 좀 기울은 상태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챔피언스리그 또 처음인데 토너먼트는 더욱더 처음이죠. 챔피언스리그는 짬밥이 중요하다. 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, 본래 이게 짐시티가 주전인데 짐시티가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칼다라가 나온 것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칼다라가 나왔는데 짐시티가 나왔다고 했어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일 거예요. 페란 토레스가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60분 정도에 이 골리니 골키퍼가 킥미스를 합니다. 페란 토레스가 좋은데 막시 고메즈가 그걸 놓쳐요. 이런 거 들어갔으면 알랑깔랑 했을 거야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4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발렌시아가 많이 날려먹은 거 감안하면 이 어떤 조봉프레를 우리 수비진은 3골을 먹으면 우리 공격진에서 4골을 넣으면 된다. 이런 스타일의 아탈란타의 어떤 그런 공격보다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발렌시아가 8강에 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려봤는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. 아탈란타가 가스페리니 감독을 경질시키고 발베르데를 영입한다면 발렌시아가
8강 쌉 가능하다.